주신 자료, 이 나무 줄기 단면 구조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가장 바깥 부분, 우리가 그냥 나무 껍질이라고 부르는 수피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껍질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피는 나무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겉에 있는 껍질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 나무를 지키고 또 내부에서는 필요한 물질들을 운반하는 그런 복합적인 시스템이죠. 크게 나누면요. 가장 바깥쪽에 죽은 세포로 된 외수피, 그리고 그 바로 안쪽에 살아있는 내수피, 이렇게 나뉩니다. 아, 그럼 우리가 보통 손으로 만지는 좀 거칠거칠한 부분이 바로 외수피겠군요. 근데 이게 죽은 조직이라니 좀 신기한데요. 네, 그 외수피는 대부분 죽은 세포들이 여러 겹 쌓여서 만들어진 아주 튼튼한 보호막이에요. 나무가 어릴 때 처음 있던 표피는 줄기가 점점 굵어지면 타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쪽에서 주피라고 하는 새로운 보호층이 생겨납니다. 주피요? 네, 주피. 이 주피가 형성층 같은 곳에서 계속 안쪽에서 새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원래 있던 오래된 주피나 죽은 내수피 조직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겠죠. 그게 쌓여서 두껍고 단단한 외수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수피층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새 옷을 만들어서 입고 헌 옷은 바깥에 겹겹이 쌓이는 그런 식이군요. 그럼 이 외수피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역시 보호겠네요. 맞아요. 핵심 역할이죠. 그 코르크 세포벽에 수베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물을 잘 막아줘요. 그래서 나무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물이 너무 많이 스며드는 것도 막아주죠. 일종의 방수 코팅 같은 거예요. 방수 기능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물리적인 보호도 중요합니다. 두꺼운 층 자체가 충격이나 추위, 더위 같은 걸 막아주고요. 또 병원균이나 해충 같은 것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1차 방어선 역할도 하고요. 근데 나무마다 껍질 느낌이나 무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건 막 비늘처럼 일어나고 어떤 건 종이처럼 얇게 벗겨지기도 하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아, 그거요? 그게 나무 종류마다 이 주피가 만들어지고 또 오래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방식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겹 쌓이다가 비늘처럼 조각조각 떨어지면 그걸 인편상수피라고 하고요. 줄기둘레 전체가 마치 종이처럼 훌훌 벗겨지면 환상수피라고 부르죠. 이게 나무 종류를 구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럼 그 외수피 안쪽에는 살아있는 내수피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내수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부라는 조직이에요. 이게 뭐랄까 나무 전체에 영양분을 배달하는 파이프라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든 설탕 같은 양분 있잖아요. 그걸 줄기, 가지, 뿌리, 열매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이걸 전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아, 양분 고속도로네요. 그 도로는 어떻게 생겼어요? 네, 체관 요소라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쭉 길게 연결된 관 모양 구조인데요. 좀 특이한 게 이 세포들은 살아있지만 핵은 거의 없거나 퇴화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반세포라는 도우미 세포가 여러 가지 기능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포랑 세포 사이의 벽에는 체판이라고 해서 채처럼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양분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조직이면 이것도 계속 변하겠네요. 외수피처럼요. 네, 아주 역동적이에요. 매년 그 안쪽에 있는 형성층에서 새로운 2차 사부, 그러니까 새 내수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부는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서 결국 기능도 잃고 죽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외수피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무 껍질을 일부러 고리 모양으로 쫙 벗겨내는 경우 있잖아요. 환상박피라고. 네네, 들어봤어요. 그걸 하면 뿌리로 가는 양분 공급이 딱 끊겨버리니까 나무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내수피의 양분 수송이 중요합니다. 수피에도 숨구멍 같은 게 있다던데요? 공기가 통하는 곳이요? 아, 네. 피목이라고 하죠. 숲이 표면을 자세히 보면 작고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이나 선 같은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피목인데 단단한 코르크층은 공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 피목 부분은 세포 배열이 좀 느슨해서 그 틈으로 내부 조직이 숨쉬는 데 필요한 산소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줄기의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피가 그냥 물리적으로만 막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방어도 한다고요? 네, 특히 내수피에 그런 기능이 좀 더 강한데요. 곤충이나 병원균에게 좀 안 좋은 페놀, 탄닌, 아니면 끈적한 수지 같은 화학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벌레들이 갉아먹기 어렵게 하거나 먹으면 탈이 나게 하는 거죠. 특히 침엽수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나면 수지를 막 분비하잖아요. 네, 소나무 같은 거 보면 송진 나오죠. 네, 그게 벌레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거나 상처 부위를 덮어서 감염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야, 수피가 정말 단순 껍질이 아니라 완전 갑옷이네요. 자, 그럼 이제 나무가 매년 굵어지는 비결, 그 안쪽으로 한 겹 더 들어가서 형성층 얘기를 해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얇다는데 나무 성장의 핵심 엔진이라면서요? 정확합니다. 나무가 옆으로 두꺼워지는 거, 이걸 이제 부피생장 또는 비대생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건 전적으로 형성층의 세포 분열을 활동 덕분입니다. 이 형성층도 사실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말하는 건 목부랑 사부를 만드는 관다발 형성층이에요. 아, 그게 내수피랑 목부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아주 얇은 층이라는 거죠? 맞아요. 내수피, 정확히는 2차 사부 바로 안쪽,
그리고 목부, 정확히는 변제 바로 바깥쪽, 그 사이에 위치한 세포 한 겹 정도 두께의 얇은 원통 모양 조직입니다. 진짜 얇지만 그 거대한 나무 몸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셈이죠.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동시에 다른 조직을 만든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네, 그게 형성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양면성 생장이라고 하는데요. 형성층 세포 하나가 분열을 하면 안쪽으로는 새로운 목부 세포, 즉 2차 목부를 만들어서 나무 몸통에 부피를 내리고요. 동시에 바깥쪽으로는 새로운 내수피 세포, 즉 2차 사부를 만들어서 영양분 통로를 계속 확보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매년 반복되면서 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거죠. 그럼 이 형성층 공장 안에는 어떤 종류의 세포들이 일하고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길쭉한 모양의 방추형 시원세포인데 이건 나무의 위아래 방향으로 배열되는 세포들, 예를 들어 물을 운반하는 도관이나 가도관 아니면 나무를 지지하는 섬유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다른 하나는 좀 네모난 모양의 방사조직 시원세포인데 이건 나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즉 방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방사조직 세포를 만듭니다. 수평 방향으로 물질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죠. 보통은 목부를 사부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 줄기의 대부분은 목부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형성층 활동은 그럼 어떻게 조절되나요? 뭐 계절 따라 다르거나 하겠죠. 네, 맞아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식물 호르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새로 나온 눈이나 어린 잎에서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이게 형성층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특히 안쪽으로 목부 세포를 만드는 걸 유도해요. 반대로 뿌리 끝에서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오는 사이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은 세포 분열 자체를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위에서는 목재를 더 만들어라 하는 신호가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세포 수를 늘려라 하는 신호가 올라와서 만나는 거군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의 균형을 통해서 형성층은 나무 전체의 영양 상태나 외부 환경 조건 같은 걸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장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지베렐린이나 에틸렌 같은 다른 호르몬이나 여러 신호물질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아주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아까 형성층이 두 종류라고 하셨는데 다른 하나는 뭐였죠? 아, 코르크 형성층. 이건 어디 있는 건가요? 아, 네. 코르크 형성층. 이건 관다발 형성층보다는 더 바깥쪽에 있어요. 주로 내수피 조직 안에 생기는데요. 이 형성층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주피, 즉 새로운 보호층을 만드는 겁니다. 나무가 계속 굵어지면 제일 바깥에 있던 표피나 오래된 주피는 결국 터지거나 갈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 코르크 형성층이 활동을 시작해서 바깥쪽으로는 코르크 세포를 만들고 안쪽으로는 코르크 피층이라는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주피, 그러니까 새 피부를 형성하는 거죠. 관다발 형성층이 나무 몸집을 키우면 코르크 형성층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새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형성층이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아주 얇다고 하니까 이게 좀 다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아요.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상처가 나도 그 부분에 형성층 세포들이 크게 되면 그 지점에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부피 생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영구적으로 그 부분은 굵어지지 못하는 거죠. 물론 나무는 상처 주변에 살아있는 형성층이 상처 부위를 감싸듯이 자라서 덮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걸 유합 조직이라고 하는데 상처 부위 자체가 완전히 원래대로 복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상처 입은 부위는 나무 내부에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되거나 나중에 썩을 가능성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관리할 때 이 형성층을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성층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나무줄기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목부, 우리가 보통 목재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여기도 역할에 따라 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네, 목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성층 바로 안쪽에 있는 부분을 변제라고 하고요. 그보다 더 안쪽, 나무 중심부에 있는 부분을 심제라고 합니다. 나무 단면을 잘라보면 보통 색깔 차이로 쉽게 구분이 되죠. 변제는 좀 색이 밝고 심제는 더 어둡고 짙은 색을 띱니다. 변제는 그럼 좀 더 최근에 만들어진 살아있는 부분이 많은 건가요? 맞습니다. 변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형성층이 만든 목부 조직이라서 아직 살아있는 세포들, 특히 유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 양분들을 잎까지 쭉 끌어올리는 수분 통도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 그러니까 당 같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 기능입니다. 그럼 그 안쪽에 있는 어두운 색의 심재는요? 변제가 그냥 오래되면 심재가 되는 건가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변제가 심제로 변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늙는 과정이 아니라 심제화라고 하는 아주 흥미롭고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변제가 심제로 변할 때 그 안에 살아있던 유세포들이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저장 양분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만들어내요. 뭐 페놀, 수지, 탄닌 같은 것들인데요. 이걸 통틀어서 추출물이라고 부릅니다. 추출물이요? 네, 이 추출물들이 세포 안이나 세포벽에 막 쌓이게 돼요. 이게 심제 특유의 짙은 색깔이나 독특한 향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추출물들이 나무를 썩게 만드는 균이나 해충의 공격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와, 죽기 전에 스스로를 화학무기로 요새화시키는 거네요. 죽은 조직이 오히려 나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병충해도 막아준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심제화는 그냥 수동적으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딱 계획된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물 수송 같은 건 바깥쪽에 있는 변제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안쪽에 있는 오래된 목부는 아예 구조적으로
비교적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고 또 오랫동안 썩지 않도록 내구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아주 효율적인 전략인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나무 중심부에 심재가 다 썩어서 텅 비어있는 큰 고목들도 있잖아요. 네, 본 적 있어요. 그래도 바깥쪽에 변재랑 형성층 그리고 수피만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나무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목재 단면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나이테죠. 이 동심원 무늬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나이테 생장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계절 변화가 뚜렷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형성층이 1년 동안 활동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과 여름처럼 생육 환경이 좋을 때 자란 부분하고 늦여름이나 가을처럼 환경이 좀 안 좋아질 때 자란 부분의 세포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경계선이 보이는 거죠. 봄, 여름에 자란 부분이랑 가을에 자란 부분이 어떻게 다른데요? 생장 초기, 그러니까 봄이나 초여름에는 날씨도 따뜻하고 비도 충분히 오고 그래서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잖아요. 이때는 물을 많이 끌어올려야 하니까 형성층은 내부 공간, 즉 내강이 넓고 세포벽은 상대적으로 얇은 세포들을 주로 만듭니다. 이걸 춘재 또는 이른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폭이 좀 넓고 색깔도 연하게 보여요. 네. 반면에 생장이 좀 둔화되는 늦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이제 물 수송보다는 나무 몸체를 튼튼하게 지지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강은 좁고 세포벽은 두꺼운 세포들을 주로 만듭니다. 이걸 추재 또는 늦은 나무라고 하고요. 이건 폭이 좁고 세포 밀도가 높아서 색깔이 좀 더 짙게 보이죠. 아, 그래서 그 짙고 단단해 보이는 추재랑 그 다음에 봄에 새로 만들어진 연하고 좀 엉성해 보이는 춘재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생겨서 그걸 우리가 한 해의 나이테로 인식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1년에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나이테의 폭을 보면 그의 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알 수 있어요. 비가 충분하고 날씨가 좋았던 해에는 나이테 폭이 넓고 가뭄이 들었거나 너무 춥거나 병충해 피해를 입었거나 하는 스트레스를 받은 해에는 폭이 아주 좁아지죠. 나무가 매년 써내려간 일기장 같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하면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기후가 어땠는지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같은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걸 연구하는 분야가 연륜연대학이라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목재도 우리가 흔히 침엽수, 화렵수 나누잖아요? 보통 침엽수는 좀 무르고 화렵수는 단단하다고들 하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세포 구성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침엽수재, 영어로는 소프트우드라고 하죠. 이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균일한 편이에요. 목부 세포의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이 가도관이라는 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가도관이요? 네, 이 가도관이라는 세포가 물을 운반하는 기능하고 나무를 지지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화렵수재처럼 물 수송만 전문으로 하는 큰 관, 즉 도관이 없어요. 그래서 단면을 봐도 큰 구멍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공재라고도 부릅니다. 아, 구멍이 없는 목재. 그럼 화렵수재 하드우드는 더 복잡하고 기능이 딱딱 나뉘어 있겠군요. 맞습니다. 화렵수재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각자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요. 물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아주 굵은 관인 도관이 있고요. 이 도관 때문에 단면에 구멍이 송송 뚫려 보여서 유공재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나무를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지지하는 목섬유가 잘 발달해 있고요. 또 양분을 저장하거나 옆으로 전달하는 유세포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분화된 세포들, 특히 단단한 목섬유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침엽수재보다 밀도가 높고 더 단단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화렵수 중에서도 왜 참나무 같은 거랑 단풍나무 같은 거 목재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구조 차인가요? 네, 맞아요. 그 도관의 크기나 배열 방식에 따라서 활렵수재도 또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환공재와 산공재가 있는데요. 환공재는 참나무나 물풀의 나무처럼 나이테가 시작되는 부분, 즉 춘재에 아주 큰 도관들이 고리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산공재는 단풍나무나 자작나무처럼 도관들 크기가 비교적 비슷하고 나이테 전체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구조 차이가 목재의 무늬나 강도, 가공성 같은 특성에 다 영향을 미치죠. 그렇군요. 나무가 좀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만드는 목재도 있다면서요. 뭐 반응재 이런 거요? 아, 네. 반응재. 이건 나무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랄 때 중력에 저항해서 원래대로 곧게 서려고 만드는 좀 특수한 목재예요. 침엽수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아래쪽 부분에 압축 이상재라는 걸 만들어서 위로 밀어올리는 힘을 만들려고 하고요. 이때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좀 많아집니다. 반대로 활렵수는 기울어진 위쪽 부분에 인장 이상재라는 걸 만들어서 잡아당기는 힘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는 셀룰로스 함량이 높아지고요. 이게 정상 목재랑 성질이 좀 달라서 나중에 목재로 이용할 때는 뒤틀리거나 갈라지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타일러시스라는 것도 있던데 이게 위스키통 만드는 참나무랑 관련이 깊다고요? 네, 타일로시스. 이건 주로 활렵수의 도관 안에서 발견되는 건데요. 도관 바로 옆에 붙어있던 살아있는 유세포가 도관 벽에 있는 작은 구멍, 벽공이라고 하거든요. 그 벽공을 통해서 도관 안쪽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나와서 도관 내부를 막아버리는 구조물이에요. 왜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주로 심재가 만들어질 때 또는 나무가 상처를 입거나 가뭄 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잘 형성되는데요. 이렇게 도관을 막아버리면 물이나 공기가 통과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병원균 같은 게 침입했을 때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요. 또 액체가 새는 것을 방지해서 목재의 내구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백참나무 종류가 이 타일로시스가 아주 잘 발달해 있어서 물이나 술이 잘 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스키나 와인 숙성용 오크통 재료로 아주 많이 쓰이는 겁니다. 방수 효과가 뛰어난 거죠. 아하, 그래서 참나무통이 쓰이는 거군요. 자,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단면의 가장 중심부, 작고 좀 말랑말랑해 보이는 수 또는 수심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네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수심이라고도 하죠. 이건 나무가 맨 처음 씨앗에서 싹이 터서 위로 자랄 때, 즉 1차 생장 과정에서 줄기 맨 끝에 있는 생장점,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하죠. 거기서 만들어진 가장 초기 중심 조직입니다. 주로 벽이 얇은 유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른 목부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좀 스펀지 같은 느낌이 들죠. 아주 어릴 때 만들어진 거군요. 그럼 그때는 뭔가 중요한 역할이 있었겠네요. 네, 아주 어린 줄기에서는 전분 같은 양분을 잠깐 저장하거나 약간의 물질 운반 통로 역할을 하면서 나무의 초기 생장을 돕습니다. 나무 줄기 구조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먼저 형성된 원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형성층이 활동하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2차 조직, 즉 목부나 사부 같은 것들은 다 이 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 모양으로 덧붙여 자라나는 거죠. 그럼 나무가 계속 자라서 굵어지면 이 수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남아있나요? 2차 생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실 수의 역할은 거의 없어져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해서 커지지도 않고요. 매년 새로 생기는 목부 조직에 그냥 둘러싸여서 줄기 중심부에 고립되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그 안에 있던 세포들이 죽거나 분해되어서 속이 텅 비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의 배꼽 같은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나무 줄기 단면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가장 바깥의 수피에서부터 형성층, 그리고 목부의 변제와 심제, 나이테, 마지막으로 중심의 쑥까지 각 부분이 정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나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구조들의 상태, 예를 들어 수피에 상처가 났는지, 변색은 없는지, 또 나이테 폭이 갑자기 확 줄어들진 않았는지 등을 잘 살펴보면 그 나무가 지금 건강한지, 혹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진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나무를 보실 때 이런 구조적인 특징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나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